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5을 맞은 남자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바쁘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침 해보다 먼저 출근했고 밤이 깊어야 퇴근했지요. 한평생 그렇게 회사를 위해 살다 보니 제 삶에서 가장 큰 부분은 언제나 일이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직장은 중견 운송업체였습니다. 회사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직원은 100여 명이 넘었고 거래처도 전국에 걸쳐 있었지요. 저는 그곳에서 30년 넘게 몸을 담았습니다.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 땀 흘리며 일했고 부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승진했을 때는 가족 모두가 모여서 잔치를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한자리 하는 분이 되셨네. 아내는 웃으며 말했고 아이들은 뿌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결국 은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더군요. 정년은 멀리 있는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제 앞에 와 있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며 동료들에게 인사를 건넬 때 가슴이 뻥 뚫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무언가 끝나버렸다는 허무함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퇴직식에서 후배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선배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말할 때 눈물이 핑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마냥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낸 제 인생에 대한 작은 보상처럼 느껴졌거든요. 은퇴 후의 삶은 달콤할 줄 알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아내와 여행도 다니며 그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출근이라는 일과가 사라지자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하지? 하는 생각부터 들었고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 멍하니 TV만 보다가 다시 잠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 몇 주는 좋았습니다. 늘 피곤했던 몸이 쉬는 것 같았고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가고 산책도 하며 소소한 여유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허전함이 커졌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저 혼자만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저는 늘 바쁘게 지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곧장 달려가야 했고 거래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국을 누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급하게 갈 곳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내일의 일정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편하다 싶었지만 곧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다독였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쉬면서 살아요. 젊을 땐 일만 했잖아요. 이제는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끼리 시간을 보내자고요. 아내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퇴직 후 2달쯤 지나자 저는 더 깊은 공허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듯 보였지만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무렵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동네 작은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퇴직자들이 모여 함께 장기를 두거나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내는 모임이었죠. 심심하면 와서 구경이나 해. 별거 아니야. 그냥 어울려서 이야기하는 거지. 처음에는 그 말에 홀려서 가볍게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낯선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장난스럽게 돈을 오가는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도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구경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몇천 원을 걸고 참여했는데 뜻밖의 이겼습니다. 그때 느낀 짜릿함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제가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뭔가에 몰두했다는 기분이 들었지요. 아내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모임에 자주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얼굴만 보고 와야지. 스스로 다짐했지만 막상 가면 항상 판에 끼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조금씩 금액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이길 때보다 질 때 더 강하게 끌렸습니다. 잃은 걸 반드시 되찾아야겠다는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더군요. 아내는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면 아무렇지 않은 듯 TV를 켜고 오늘은 그냥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왔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그 허전함을 견디고 이겨냈더라면 저는 여전히 평범하고 조용한 노후를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찾은 것이 결국 제 삶을 뒤흔드는 불청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몇 푼 잃고 따는 걸로 웃고 떠드는 정도였으니까요. 이 정도야 뭐 술 한 번 덜 마셨다 치면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불씨는 금세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1,000원, 10,000원 걸던 판이 어느새 몇십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잃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번 이기고 나니 그 두려움은 오히려 쾌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의 혈기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아내 몰래 제 용돈을 털었습니다. 한 달에 받는 생활비 중 조금씩 떼어내어 썼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렇게 자주 나가? 하고 물을 때도 그냥 친구들이랑 바둑 두고 커피 한잔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금세 제 용돈으로는 부족해졌습니다. 잃은 걸 메우려면 더 큰 판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번에만 따면 다시는 안 온다. 수십 번도 넘게 그렇게 다짐했지만 매번 그 다짐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어느 날은 50만 원을 잃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아내 얼굴을 보기가 두려웠습니다. 당신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내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저는 그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메워야 한다. 이렇게 잃은 채로는 못 참아. 머릿속은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생활비가 급해서 대출 좀 받으려 합니다. 사실 생활비는 핑계였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대로 판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날은 운이 좋았습니다. 잃었던 돈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독이었습니다. 봐라, 역시 운이 따라줄 때도 있잖아. 그날의 승리는 결국 더 깊은 늪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은 커졌고 저는 점점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한 번은 하루 만에 100만 원을 날렸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유를 몰라 답답해했고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었다간 제 비밀이 다 드러날 테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만으로는 부족해지자 저는 결국 친구들에게까지 손을 벌리게 됐습니다. 애가 급해서 그러는데 한두 달만 빌려줘. 곧 갚을 수 있어. 입이 100번이고 부끄러웠지만 당장 잃은 돈을 메우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심 없이 빌려줬습니다. 네가 돈 빌려달라 할 사람이냐? 언제든 갚을 거라 믿는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믿음을 배신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결국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엔 몇만 원이었는데 어느새 수백만 원으로 커졌고 나중에는 1,000만 원 단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고 길을 걸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번에만 따면 다 정리할 수 있어. 그 한마디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이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야?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고. 저는 일부러 화를 내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괜한 걱정 마. 그냥 나이 드니 잠이 줄었나 보지.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 몰래 장롱 속 금반지를 꺼내 팔았습니다. 그 반지는 결혼할 때 장모님이 주신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팔고 나서 손에 쥔 돈을 보며 순간 안도했지만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 눈빛이 날카롭게 파고들었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아내와 대화도 줄었고 집안에서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전화를 해도 괜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고 그런 제 모습에 가족은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내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당신 뭔가 숨기고 있지. 솔직히 말해봐. 요즘 생활비도 맞지 않고 내 반지도 없어졌어.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기고 싶었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도박을 했어. 처음엔 소소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와 존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아내에게 제 비밀이 드러났던 날, 저는 세상의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들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고 끝까지 숨겼다면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그날 밤 아내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홀로 앉아있던 저는 시계 초침 소리마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듯 들렸습니다. 자책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부은 눈으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차려진 밥상 앞에서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밥 먹어. 짧은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는 수십 년 함께한 정과 애정 대신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예전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늘 따뜻했던 말투는 차가워졌고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괜히 눈치만 살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식들에게도 소문이 갔습니다. 아내가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던 거겠지요. 저녁 무렵 큰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정말입니까? 도박하셨다면서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적부터 저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저는 압니다. 그런 아들이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본다는 건 제게 큰 형벌이었습니다. 저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냉담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날 일입니까? 저는 아버지를 믿었는데 이제 그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그 말은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날 밤 작은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세요. 제발 그만두세요. 제발.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할 아버지가 오히려 가족의 짐이 되어버린 현실. 그 참담함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과의 관계는 점점 더 삐걱거렸습니다. 아내와는 대화가 거의 끊겼습니다. 아침에도 밥 먹으라는 짧은 말만 오갔고 저녁에는 같은 집에 있어도 마치 남처럼 지냈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어도 우리 사이에는 두꺼운 벽이 가로막혀 있는 듯했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던 우리 집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오기를 꺼렸습니다. 오기만 하면 부모의 싸늘한 기류를 느끼고 불편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안의 웃음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침묵했습니다. 입을 열면 변명으로 들릴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가족과 저 사이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지요.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함께 온 세월이 다 무슨 소용이야?
노후에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고생한 거야. 그 말은 제 심장을 찌르는 칼 같았습니다. 저는 울며 빌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자식들 역시 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짧은 안부만 묻고는 끊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아들, 딸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는데 이제는 그 짧은 대화조차 어색해졌습니다. 가족과의 균열은 제 마음뿐만 아니라 생활까지도 흔들어 놓았습니다. 집에 있어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공원에 나가 서성이고 혼자 술잔을 기울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다시 냉랭한 공기 속에 갇혀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혹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이대로는 가족이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 아들이 나를 이렇게 걱정해야 하는 존재가 된 걸까? 아버지로서 당당해야 할 제가 이제는 가족에게 짐이 된 존재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당신이 미워. 하지만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다만 내가 믿었던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과의 균열은 눈에 보이지 않게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었던 기억이 많았지만 이제는 싸늘한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아도 우리는 서로의 그림자만 보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도박으로 잃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잃은 건 제 삶의 의미, 가족의 신뢰,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어떤 돈으로도 메울 수 없다는 것을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예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피곤이 가득한 눈빛, 깊게 패인 주름, 초라하게 꺼진 어깨. 저게 정말 내 모습인가? 순간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정장을 입고 출근할 때 제 어깨는 늘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거래처와 당당히 악수할 때도, 가족 앞에서 든든한 가장일 때도 저 자신을 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울 속에는 모든 걸 잃고 남루한 한 노인만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순간 멈추지 못했을까? 후회는 끝도 없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한다고 과거가 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은 건 가족과 갈라진 관계, 그리고 갚아야 할 빚더미뿐이었죠. 저는 집 안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에게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았고, 때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제 존재가 점점 투명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스스로를 탓하며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나라고 아직 숨 쉬고 있지 않은가.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저는 오히려 마음 한편에서 작은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먼저 집 앞 공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운동하러 나온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벤치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 무리에 섞여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저씨, 처음 뵙네요. 어디 사세요? 처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저는 오랜만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것 아닌 인사였지만 그 작은 대화가 제 마음을 조금은 따뜻하게 덮여주었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과 연결될 수 있구나. 완전히 혼자가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제 어깨를 조금 펴게 했습니다. 또한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하루 동안 느낀 감정, 후회, 반성, 작은 기쁨들을 적었습니다. 글로 쓰다 보면 제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게 단번에 바뀐 건 아닙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자식들도 예전처럼 자주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서서 매일 제 자신을 마주하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내가 되자. 아주 조금이라도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지자. 작은 변화는 서서히 이어졌습니다. 술잔에 기대던 날들이 줄어들었고 밤마다 뒤척이던 시간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대신 가끔은 아내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산책 같이 갈래? 아내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언젠가부터는 마지못해 따라 나서 주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거울은 매일 저를 비추었습니다. 거울 속에 보이는 건 여전히 주름진 노인이었지만 그 속에는 조금씩 달라지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후회와 절망만 있던 눈빛 속에서 조금은 단단해지고 조금은 따뜻해진 빛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노후란 돈만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하루를 살아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저는 제게 말을 건넵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실수도 했고 무너졌지만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니 다시 걸어가야 한다. 그 다짐은 어쩌면 아무도 모르는 작은 독백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제 자신과 마주한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여 제 마음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의지였습니다. 그 전까진 늘 다 끝났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는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공원 산책을 넘어서 동네 경로당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모여있는 낯선 노인들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와 비슷한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온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자식들 키워냈지만 정작 노후엔 혼자가 되어 외로움을 견디고 있었고 어떤 분은 젊을 적 사업 실패로 한순간에 무너졌다가 지금은 작은 텃밭 가꾸기로 다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구나. 그날 이후 저는 그 모임에 꾸준히 나갔습니다. 장기 두는 법도 배우고 노래교실에도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웃음소리조차 낯설었는데 어느새 저도 그 웃음 속에 섞여 있더군요.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직도 냉랭한 순간이 많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해볼게. 서툴고 엉성한 손맛이었지만 제 진심을 아내는 조금씩 받아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 예전 같지 않네. 그래도 요즘은 좀 달라졌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손주와 보내는 시간에도 마음을 쏟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놀아주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손주와 함께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리며 하루하루를 즐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은 제 마음을 치유해주는 최고의 약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는 이미 지났지요. 하지만 저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하고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돕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은 거의 없었지만 그 일들은 제게 새로운 자존감을 주었습니다. 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아내와 함께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결혼식 사진, 젊은 시절 가족 여행 사진, 아이들 어릴 적 웃던 얼굴. 사진 속 제 모습은 젊고 자신만만했지만
지금의 저는 그보다 더 단단해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비록 외형은 초라해졌을지 몰라도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깊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삶은 잃어버린 것들을 세는 시간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가족이 옆에 있다는 사실,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따뜻한 집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삶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잘 살아낼까를 고민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오늘도 내 삶은 이어진다. 그렇게 저는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보기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하루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두 번째 기회이자 새로운 노후의 시작입니다. 이제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 너는 아직 살아있다. 실패했어도, 주저앉았어도 지금 다시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삶이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삶은 늘 흘러가고 노후도 또 다른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시 시작하고 있으니까요.